네,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씨에 대한 기소 전 마지막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신병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서 다른 국무위원들을 겨냥한 수사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향후 수사 쟁점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가수 싸이 씨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네. 관련 소식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건희 씨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5번째 대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기소 직전 마지막 조사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검이 특히 어떤 부분을 마지막으로 집중적으로 확인을 좀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속 기한이 오늘 31일 만료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내일 구속 상태에서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예. 마지막 구속 전, 이제 기소 전 조사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 오늘 최대한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며 예. 지금 구속영장에 기재되었던 사유들 중심으로 질문을 이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실제로 어떤 공천에 개입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접촉을 한다거나 어떤 금품을 수수한 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질문을 이어가리라고 보고요. 실제로 현재까지 어떤 실물이 확보되지 못한 그런 금품들, 그 금품의 향방을 역시 지금 특검에서 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관련해서 김건희 씨 측으로부터 어떤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질문도 이어가리라고 보는데 다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유의미한 답변이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오늘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마지막 조사라고 볼 수 있는 단계인데 아직까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기소는 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부분을 이미 인지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차라리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전략을 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어찌 보자면 관련해서 문제되고 있는 혐의는 김건희 씨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지만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인정이 된다면 사실상 정말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내란죄 외에 다른 쟁점들은 상대적으로 다투어 볼 필요도 없다라는 취지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안별로 일부는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양형에 있어서 참작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자체는 일단 거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어찌 보자면은 오히려 조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아닌 부분은 아니다 항변을 하고 이미 나왔던 진술들의 신빙성을 약화하기 위한 새로운 진술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특검 측이 어디까지 물증을 확보했는지 아직 모두 다 확인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진술을 했다가 특검 측이 반박하는 물증을 제시해서 다시 한번 진술을 번복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그렇군요. 모든 증거를 확인할 때까지는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세운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특검 조사 과정에서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게 뭐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건가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는 부분이 조서에 남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특검 측이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했다는 조서가 그대로 남겨져서 재판으로 가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요. 판사 입장에서는 뭔가 좀 의혹을 더 갖고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진술을 거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를 오히려 포기한 결과가 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나쁜 선택지는 진술을 번복하는 겁니다. 일전에 있어서 이미 구속 사유로서 영향을 줬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 것이 서희건설 측에서 제공한 것으로 자수서가 제출된 그 반클리프 아펠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서 뭐 모조품을 했다거나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빌린 것이라고 했다가 실물이 확보되면서 사실 구속에 있어서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라는 평가가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술을 번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재판에 가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전략을 세웠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번복보다는 거부, 그러니까 차악을 택했다 이렇게 좀 저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특검팀이 그 김 씨의 이른바 나토 목걸이랑 고가 시계 수수 의혹에 대해서
서희건설 인사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잖아요. 근데 기소 이제 하루 전이기 때문에 막판까지 이렇게 증거 확보에 나서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구속 기소를 앞두고 최대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는 평가가 가능해 보입니다. 사실 그 서희건설과 관련해서는 구속영장에는 사실 적시되지 않은 사유였습니다. 예. 어찌 보자면 새롭게 이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이라고도 평가가 되는데 예. 이 서희건설의 맞사위가 고위공직에 임명이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서희건설 측이 청탁을 한 것이 아닌가 이 혐의를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고요. 어떤 구체적인 청탁의 어떤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서희건설 측의 이 맞사위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이 됐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혐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예. 이제 물론 이제 구속 기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이 압수수색이 단행된 것이 어떤 이 기소를 염두에 둔 조치이냐라는 예측도 가능하지만 그보다도 워낙 혐의점이 많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한 순서대로 좀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런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되었다는 평가 가능해 보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단순 보강을 좀 넘어서 추가 혐의를 고려했다라고 좀 보면 될까요? 그렇죠. 기존 혐의 외에 다른 혐의들, 그러니까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외에도 네네. 다른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특검은 시간을 알차게 써야 됩니다. 특검에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조사할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전방위적인 수사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특검팀은 일단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기존 혐의를 중심으로 김건희 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인데 기존 혐의 외에 다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특검법에 따르면은 지금 특검법에서 혐의를 조사하기로 한 16개 사안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해당 사건들을 조사하다 인지한 사건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예.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뭐 삼부토건과 관련된 의혹이라던가 이번에 서희건설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에는 이제 영장에 적시된 혐의 위주로 일단 조사를 진행했지만 그 이후에 추가 기소를 염두에 두고 다른 혐의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참고인 조사라든가 압수수색들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어제 그 권성동 의원에 대한 조사가 13시간 이상 이어졌는데 권 의원이 보니까 진술 거부는 하지 않고 금품 수수는 부인하면서도 관계자 접촉 정황을 일부 인정을 했다고 해요.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하셨어요? 그렇죠. 권선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길에 취재진과도 만났을 때 네. 보통 다른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말을 좀 아낀다거나 네네. 뭐 조사를 잘 받고 나오겠다고 한다거나 뭐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정도의 이야기만 하는데 맞아요. 걸음을 걸어가다가도 멈춰서서 이 통일과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이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지금 금품을 수수했다는 결정적인 물증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고 가장 강력한 증거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이 그 통일교회 전직 간부 윤모 씨의 지금 수첩에서 권성동 의원과 만났다는 점 그리고 어떤 금품을 제공했다는 그런 메모가 담긴 것을 기초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어떤 금품이 오간, 뭐 계좌이체 내역이라던가 현금 수수를 담긴 CCTV 같은 부분이 없는 이상 일단 적극적으로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전략을 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가 더 이루어질 것이고 소환도 더 있을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일단 뭐 정확한 증거가 있다면 일부 뭐 만남의 정황, 그러니까 문자나 통화를 했다거나 실제로 만난 부분까지는 인정을 해도 그 자체 만남이 있었다는 것이 어떤 청탁의 어떤 금품의 수수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분리해서 만난 정황이나 연락을 취한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할지 여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더 정확한 정황이라든가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아직 예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네요. 그렇죠.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맞아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어서 어떤 국회의 동의를 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것은 차치하고서라도 현재로서는 아직
어떤 의혹, 물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 의혹이 어느 정도 근거를 가고 있다는 판단도 가능하지만 이것이 구속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혐의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어느 정도의 소명이 있어야 되고요. 현재 증거를 인멸할 우려라는 그 단계를 통과해야 됩니다. 특검 측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금 더 수사를 이어간 이후에 어떤 인식에 대한 구속 여부를 좀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네.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아닌 법적 평가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 법적 평가라는 부분은 아마도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받고 있던 이 혐의들, 특히 내란죄에 대해서 방조했다는 부분이라던가 위증죄라던가 이 여러 혐의들에 대해서 이것이 혐의점이 입증이 된 것인지 법적 평가를 다시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읽혀집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 평가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건 사실 이 표현 때문에 특검 측에서 다시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이번처럼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인데요. 예. 한덕수 전 총리가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은 이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지 못했다, 어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건 일종의 부작위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부작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걸 막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다른 가담자들처럼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충분히 재판에서도 어떤 논점으로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의 방어권 행사 측면을 고려할 때 이런 부작위가 어떤 죄가 될 수 있을지는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도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예. 이번 영장 심사한 정재욱 부장판사가 이제 얼마 전에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었는데 이번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랐잖아요. 그렇다면은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이 이 두 사건의 결정적 차이가 뭘까?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사실상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구속된 결정적인 사유가 바로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 그러니까 단전단수 지시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고 이것을 또 이 다시 지시를 직접적으로 내렸다는 부분은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는 자기로서 평가받을 수 있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중요한 임무를 담당했다고 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것은 부작위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한 것과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은 같은 선상에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성, 주도성 이런 차이인 거네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되어서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를 전달했다는 점이 이 내란죄에 있어서 중요 임무를 종사했다라는 혐의점으로 좀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것이고 한덕수 전 총리는 어떤 구체적으로 막지 못한 부분을 가담했다고 볼 수 있을지 추후에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취지라고 읽혀집니다. 예, 특검은 뭐 법원의 결정 존중하면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희가 앞서 얘기를 나눠봤던 그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법적 평가라고 했잖아요. 특검은 법원이 사실관계는 이미 인정했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적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해 보입니다. 이제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이 정점에 있는 인물이 있고 그리고 중요 임무를 종사한 사람과 단순히 이제 중요 임무 종사까지 나아가지는 않고 그 밑에서 어떤 지시를 이행한 사람들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예. 방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런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을 알고도 이것을 용이하게 조금 도와줬다거나 묵인했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내란죄에서 어떤 행동을 묵인한 것이 죄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좀 의구심을 표했다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그렇다면 특검에서는 다른 관련된 증거들을 보강해서 내란죄의 중요 임무를 담당했다는 부분을 입증할지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받고 있는 혐의들 특히 이제 진술 번복과 관련된 위증 부분도 좀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바가 없다가 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뒷주머니에
꽂혀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다가 이 CCTV가 공개가 되었는데 이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미리 문건을 받았고 논의하는 듯한 모습까지 잡힌 그 물증이 공개가 된 이후로 한덕수 전 총리도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이전에 받았다라고 진술 번복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특검이 좀 더 보강 증거를 통해서 구속 사유가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는 한 이제 특검 입장에서도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는 현 상태에서 기소를 하고 재판에서 어떤 유무죄를 다투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재청구했을 때는 그 증거인멸 우려라든가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본 법원의 판단을 뭐 뒤집을 보강할 만한 것들이 좀 충분치 않다고 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다른 물증들이 보강이 된다면 다른 판단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증거인멸이 문제되는 부분은 특히 그 진술을 번복한 부분인데 이 내가 미리 사전에 문건을 받았다고 다시 한덕수 전 총리가 인정한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전과 같이 계속해서 그런 문건을 사전에 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을 했다면 오히려 특검 측의 주장처럼 물증이 있음에도 이렇게 진술을 하는 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판단이 가능했겠지만 그렇군요. 전격적으로 진술을 일부 변경을 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는 판단을 재판부가 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다른 결정적인 물증이나 혐의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은 재판부에서 법적인 평가는 기소 이후에 재판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없다고 다시 한번 판단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싸이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라는 소식인데 예. 향정신성 의약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대리 수령한 혐의라고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 특히 이제 수면 장애를 겪는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흔히 불리는 이제 수면제라고 불리는 그런 의약품들을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향정신성 의약품 하면 우리가 흔히 마약만을 떠올릴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처방이 금지된 물품 외에도요 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으려면 대면 진료를 통해서 처방을 받아야 하고요. 이 처방전 역시도 본인이 수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싸이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대학병원에서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직접 진료를 받지 않고 전화 등을 통해서 이런 처방전을 받아왔고 실제로 그 처방전을 수령하는 당사자도 매니저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리 수령이 있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어떤 처방 내역이라던가 그리고 대리 수령 여부에 대한 지금 확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싸이 씨 측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해서 사실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리 처방은 없었지만 대리 수령 사실은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리 처방이나 대리 수령도 그렇고 어쨌든 대리란 것은 법적으로 모두 금지된 행위라고 알고 있는데 처벌 수위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지 어떻게 좀 그걸 읽으셨어요? 그 부분은. 대리 처방을 받았다고 하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수 거죠? 있습니다. 이제 대리 처방은 일전에도 관련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본인의 후배들에게 이제 수면제를 대리 처방을 부탁을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확보했던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죄질도 매우 좋지 못하다고 평가가 될 수 있고요.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불법적으로 이런 수면제 같은 부분들이 유통이 되는데 그런 것의 대다수가 이렇게 대리 처방을 받아서 이걸 되파는 그런 행동입니다. 네. 다른 사람들의 건강 그리고 본인의 건강에도 매우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서 만약 대리 처방 사실이 인정된다면 훨씬 더 높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리 수령 역시도 결코 혐의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맞아요.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은 일단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아무리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대리 처방을 받지 않는 것에 예외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어떤 혐의에 있어서 싸이 씨의 사정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참작은 될 수 있겠지만 엄연히 금지된 행위, 비대면 진료라던가 아니면 대리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경찰도 이 해당 대학병원에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면하지 않고 처방한 거에 대해서 의사도 처벌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네. 없는데 코로나19 시기에 아주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는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도 꾸준히 복용해야 되는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 진료만을 고집한다면은 어떤 감염의 위려가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만 허용이 됐고요. 그렇군요. 이런 물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 그리고 적정한 복용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대면 진료가 원칙입니다. 아주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간병인이라던가 가족이 이제 대리로 수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허용이 되지만 지금 싸이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영역에는 포함되지 않는 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비대명으로 처방해 준 의사에 대해서도 사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불찰로만 뭐 보기에는 어려운 건지 실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건지도 좀 궁금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사실 형사처벌도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실제로 이런 수면제의 대리 처방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지 꽤 오랜 시간이 되었고요. 네, 네. 실제로 미성년자들도 이렇게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대리 처방을 받아서 이걸 되판 부분이 문제됐던 사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은 분명하고요. 다만 싸이 씨 같은 경우에는 참작할 만한 부분들로서 지금 소속사의 입장에서도 밝힌 것처럼 불찰로 대리 수령한 사실에 대해서는 100번 사죄한다고 밝혔지만 대리 처방은 아니다. 대리 수령에 불과하다. 그리고 어떤 오남용의 우려 없이 의사의 진료에 따라 처방에 따라 복용했다는 입장을 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졌는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그 외에도 참작할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수사기관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예. 문제가 되는 행동이고 법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현장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